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글로벌 주택가격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IS 국제통화기금에서는 매 분기별로 글로벌 주요 국가의 장기 주택가격 지수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위치는 어디쯤인지, 그리고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위치는 어디쯤인지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1970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약 50년간의 시계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우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정의 사이클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주식시장이 오르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따라 오르고 주식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따라 떨어진다라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후행 관계가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비해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하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각 나라의 산업 발전 단계와 대단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 국가로서 산업 사이클이 성숙 단계에 접어든 저성장 국가, 선진국들이 되겠습니다. 저성장 국가에서는 유동성이 넘쳐나도 부동산은 폭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근 10년간 시장의 총유동성이 2.5배 이상 더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은 폭발하게 됩니다. 그 선봉에 중국 자금이 서게 됩니다. 좀 더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 다우존스 100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8년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주가지수는 50% 정도가 폭락하게 되죠. 물론 부동산도 따라서 50% 가까이 폭락하게 됩니다. 이때 자본주의는 끝났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는 10년 이상 경기 후퇴 국면에 돌입할 거다. 소문이 흉흉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경기 후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합의된 부분이 돈을 풀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때 전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죠. 돈을 풀고 주식시장도 폭등을 했죠. 부동산 시장도 같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 살포는 오바마 정부에서 맡게 됩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정권을 잡게 되는데요. 이때 시장에 10년간 총유동성을 2.5배나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벤 버냉키고요. 벤 버냉키는 헬리콥터에 달러를 싣고 온 천지에 뿌렸다 해서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이 2.5배 정도의 총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다고 하면 중국은 4배 이상을 공급했다는 게 통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부동산, 특히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요. 중국 자본이 최근 10년 동안 버블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론이 들어가기 앞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택가격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간 대규모 유동성이 이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메이저 마켓이냐 로컬 마켓이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 마켓은 대규모 유동성을 국가에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컬 마켓은 유동성을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 부동산 가격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주택가격 지표는 통상 5가지 유형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금융투자 연동형입니다. 미국, 영국, 홍콩, 아일랜드가 해당하고요. 둘째는 산업사이클 연동형 성숙시장입니다.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산업사이클 연동형으로 성장시장에 해당합니다. 남아공, 말레이시아, 태국, 폴란드가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노후복지 이민투자 연동형입니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섯째는 정부금융권 공동관리형으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주요 국가의 최고점 대비 저점까지의 하락률과 저점에서 현재까지 상승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시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공급 우위 시장부터 1997년 IMF 때까지 21% 정도 하락하게 됩니다. 그 이후 저점부터 현재까지 108% 정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시장 성격은 정부금융권 공동관리형으로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시장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고점 대비 32%가 하락하게 되고요. 그 저점에서 52%가 상승하게 됩니다. 시장 성격은 금융투자 연동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국 되겠습니다. 영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 18% 정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현재까지 44%가 상승하게 되고요. 금융투자 연동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이 되겠습니다. 일본은 1991년 1분기 고점 대비 2012년 4분기 저점까지 46%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14% 정도가 반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속성은 산업 사이클 연동형으로 성숙 시장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페인이 되겠습니다. 스페인은 2008년 금융위기 때 37% 정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21% 정도가 반등하게 되는데요. 직전 고점 대비 여전히 24% 정도가 하락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언급할 때 일본이나 스페인을 많이 언급하는 부분이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 있다라는 이 부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산업 사이클 연동형으로 성숙 시장에 역시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가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8% 정도가 하락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산업사이클 연동형으로 성숙시장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처럼 전통적인 제조업 국가는 유동성이 더해지더라도 상승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프랑스는 굉장히 부동산을 모범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8%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또 오르지를 않았어요. 저점 대비 12% 정도가 상승하면서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모범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사이클 연동형으로 역시 성숙시장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 부분이 되겠습니다. 독일도 2008년 금융위기 때 거의 데미지가 없고요.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주택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산업사이클 연동형으로 성숙시장에 역시 속해 있습니다. 다음은 네덜란드가 되겠습니다. 네덜란드도 2008년 금융위기 때 21% 정도가 하락하게 되고요. 저점에서 현재까지 24% 정도가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전 고점을 아직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사이클 연동형으로 성숙시장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2008년 금융위기 때 거의 데미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이후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 상승을 주도한 자금이 바로 중국 자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노후 복지 이민 투자 연동형으로 특히 중국계 자본은 중국에서 여차하면은 캐나다로 이민 와서 살겠다는 이런 자본 속성이 대단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스트레일리아가 되겠습니다. 호주인데요. 호주도 2008년 금융위기 때 거의 데미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중국 자본이 상승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역시 시장 성격이 노후복지 이민투자 연동형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일랜드가 되겠습니다. 아일랜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54%가 폭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 71%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역시 전고점 대비 22% 정도가 여전히 하락해 있는 수준입니다. 아일랜드는 금융투자 연동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아일랜드는 제조업이 좀 약하다 보니까 금융산업을 국가 중심 산업으로 키우다가 사실은 역풍 맞아서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홍콩 되겠습니다. 홍콩 그래프를 보시면 대단히 드라마틱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997년 3분기부터 2003년 3분기까지 무려 65%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IMF 때인데요. 우리나라도 IMF 때 15% 정도가 하락했죠. 홍콩은 무려 65%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 상승률은 더 엄청난데요. 무려 514%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고점 대비 115%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연동형인데요. 역시 2008년 이후 홍콩 부동산 쪽으로 중국계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덴마크가 되겠습니다. 덴마크는 2008년 금융위기 때 20% 정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 31% 상승하고요. 현재는 전 고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노후 복지 이민 투자 연동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벨기에 되겠습니다. 벨기에도 2008년 금융위기 때 거의 데미지가 없었죠.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노후 복지 이민 투자 연동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2008년 금융위기 때 거의 데미지가 없었죠. 그리고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중국계 자본이 뉴질랜드 쪽으로도 좀 들어갔다는 그런 어떤 분석이 강합니다. 다음은 스웨덴이 되겠습니다. 스웨덴도 2008년 금융위기 때 거의 데미지가 없었죠. 그리고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살짝 꺾이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 성격은 노후 복지 이민 투자 연동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르웨이 되겠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때 역시 데미지가 적었습니다. 지금은 사상 최고치 부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 성격은 노후복지 이민투자 연동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위스가 되겠습니다. 스위스도 1990년 1분기 고점 대비 저점까지 22%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 현재까지 73% 정도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부근에 있습니다. 노후복지 이민투자 연동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아공이 되겠습니다. 남아공도 2008년 금융위기 때 거의 데미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상 최고치 부근에 가 있는데요. 남아공은 산업 사이클 연동형으로 성장 시장에 속해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부동산이 가장 크게 오르는 건 성장 시장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성장률이 거의 5%에서 10% 밴드 혹은 10%를 초과하는 시장에서 부동산도 어마어마하게 오르게 됩니다. 다음 폴란드가 되겠습니다. 폴란드도 주택 가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는데요. 특히 1989년 2분기 고점 대비 저점까지 40%가 폭락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바로 사회주의가 붕괴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노조가 부상하게 되면서 바엔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때 사회체제가 변하면서 불안하니까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산업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됩니다. 181%가 오르게 되죠. 그래서 폴란드도 산업 사이클 연동형으로 성장 시장에 이제 속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말레이시아가 되겠습니다. 말레이시아도 IMF 사태 때 15% 정도가 하락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186%가 상승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역시 산업 사이클 연동형으로 성장 시장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태국이 되겠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도 IMF 때 27% 정도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 현재까지는 113% 정도 상승을 하게 되고 역시 산업 사이클 연동형으로 성장 시장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시장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금융과 부동산을 매칭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시킨 미국과 영국 시장이 있었으며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 독일처럼 전통적인 제조업 국가에서는 아무리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더해져도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조업 국가냐 금융 국가냐 했을 때 확실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입니다. 그럼 우리보다 앞서간 제조업 국가 선진국들의 예를 들어봤을 때 아무리 저금리 환경에서 유동성이 넘쳐났지만 부동산이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성은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치는 낮춰잡는 게 현명하다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